반드시 승리하여 돌아가리라. 빼앗긴 조국을 우리 힘으로 되찾기 위해 독립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뇌부가 탄생했습니다.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많은 독립군들을 배출해내 신흥 무관학교 이야기까지 들었잖아요. 군사력 정예화하고 체계화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엄청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좀 의미심장한 태극기가 지금 보이잖아요. 태극기인데 네, 이 태극기는 혹시 뭔가요? 네, 이 태극기는 정식 명칭은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광복군 동지들이 이 태극기에다가 각자 서명을 담은 그런 태극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문웅명, 이제 문숭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증이 되면서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입니다. 이게 국가등록문화재잖아요. 네. 이렇게 생생하게 제작한 제작진 열정 저희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요. 아,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네. 그림도 완전 있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이 귀한 것에 저희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올려도 되는가 맞아요. 조심스럽기도 맞아. 하네요. 네. 근데 벌써 저 오늘 주제가 뭔지 감이 와요. 벌써?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와. 우리 독립전쟁이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소중한 이야기 해주실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걸순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걸순 교수님을 잘 알고 네. 너무 이제 존경하고 네. 그런 이제 선생님이신데요. 처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성실이더라고요. 성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시는 네. 그런 이제 사학자시지 않은가. 오늘 이야기 할아버지 느낌으로 네. 한국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 독립군들에게 꼭 필요한 컨트롤 타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던 바로 그때 궁금합니다. 세계 정세는 어땠나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1919년 세계 정세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요. 네.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발표합니다.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식민지 국민들에게 당연히 희망이 되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오사운동, 일명 천안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사운동은 중국 근대사의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었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시기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기인데 네. 우리가 지금 독립전쟁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살짝 끼어들어서 전쟁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요. 사실 세계전쟁사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기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쟁도 산업화, 자동화, 그러니까 살상의 자동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제국주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맞서 싸우는 우리 한국인들을 포함한 피식민지인들도 앞으로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요약해서 덧붙이자면 1910년대는 전쟁과 혁명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본격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한편으로는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국에서 신의 혁명, 러시아에서는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쟁과 혁명이라고 하는 큰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앞서 우리 진유 씨가 이야기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족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혹은 약소민족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쟁과 혁명의 시기에 뭔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상당히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만 들으면 네. 민족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 그럼 독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된 어떤 네. 계기가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3.1운동 이야기할 때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3.1운동이 그 영향을 주고 그다음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는 네. 이제 일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게 된 건 바로 독립을 선언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3.1운동. 네. 그런데 3.1운동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폭력 운동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폭력 운동이 독립전쟁을 위한 임시정부 수립의 자급제가 됐다는 게 사실 저는 연관이 잘 안 진짜 되거든요. 아이러니네요. 맞아요. 네. 궁금하긴 한. 그러네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3.1운동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그럼요. 네. 3.1운동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꼽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1910년에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거의 10년간 움츠려 있었잖아요. 온갖 그 탄압을 받고 움츠려 있었는데 전민족이 일어나서 이제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 임시정부의 그 2대 대통령을 지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이 1920년에 저술한 한국 독립운동 혈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3.1운동을 뭐라고 평가하셨느냐 하면 도수혁명이라고 그랬어요. 도수. 맨손으로 이루어낸 혁명이었다 그런 거죠. 근데 혁명이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저 단순히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를 부르는 평화적인 방법만으로는 독립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반성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1910년대부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론이 진행되고 있던 그런 무장투쟁의 방법론도 새롭게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아,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마디로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실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그 다음 후속 작업들까지 이제 이뤄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네요. 3.1운동의 어머니죠. 어머니. 근데 우리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항상 상해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상해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임시정부 하면 상해를 떠올리는 게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가장 오래 존재했기 때문에 예, 임시정부 역사가 27년인데 네. 그 27년의 역사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년을 상하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명으로 이제 인식이 된 것인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용어가 있어요. 네. 상해 임시정부.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상해 시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고유명사로 굳어져서 이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3.1운동이 일어나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만큼 3.1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자신감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노력, 연해주지역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단체, 그리고 상해 독립운동 세력들이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이런 건 실제 그 실체와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거와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전단정부라는 게 있어요. 전단요? 네. 왜 전단정부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실체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선언을 위한 임시조직 명칭으로 전단상으로만 조직된 그러한 단체들도 몇 개 있죠. 예를 들면 뭐 대한민간정부라든가 네. 신한민국 임시정부라든가 생소하죠, 그죠? 네. 그런 단체들도 그때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임시정부의 필요성을 다 같이 느꼈었나 네, 봐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공화주의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1917년에 이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 왕의 나라였지만 이제 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로 바뀌게 됐는데, 이미 이 대동단결 선언에서 육리 황제가 왕조가 포기한 나라를 우리가 주권을 이어받는다라는 선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7년도에.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럼 국민이 주인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를 탈바꿈한 선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동안은 임금이 주인이었고 황제가 주인이었던 나라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러니까 이때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임시정부 조직의 이제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고, 1948년에 이제 우리가 재헌국회를 만들고 재헌헌법을 만들잖아요. 이 헌법의 정신을 가장 상징하는 게 이제 그 정신을 요약하는 게 헌법 전문인데, 그 헌법 전문, 재헌헌법의 전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19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가 건립돼 만들어진 거고 48년에 다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말씀하시는 막 전율이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제1조 1항에 지금 이야기한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그때 10개 조문이거든요. 네. 그 1조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19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대원칙은 대한민국 이름으로 계속된 거예요. 한일운동이 그렇게 그러니까요. 있었다. 와,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게 있는 줄은 진짜 전혀 몰랐던 것 그러게요. 같아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임시정부.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정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 뭐 간도나 연해주 지역에 동포들도 많이 살고 또 독립운동도 활발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하필이면은 상해에 임시정부를 통합을 해서 수립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국내랑 뭐 거리도 굉장히 멀고 아까도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자금, 돈이 필요하죠. 사람, 그래요. 네. 돈하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돈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놓고 따질 때 임시정부가 위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정학적 조건은 우리 한인 동포가 많은 곳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상해로 갔단 말이에요. 왜 상해였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상해라고 하는 곳은 1842년에 이제 아편전쟁의 결과 난징 조약이 강요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구 열강 국가에게 문을 열은 곳인데, 문을 열면서 아주 급속하게 신흥 도시로 성장을 하지요. 그리고 국제 해상 도시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배편으로 거기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해상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상해가 주목됐던 까닭은 치해법권이 인정되는 조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토랑 주권은 없고 국민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 수립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죠. 그죠? 근데 이제 교과서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그죠?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는 지금 소위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령되어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저들의 지배를 인정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 국민들의 대의를 받아서 정부를 만들어가서 운영한다. 이게 이제 임시정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회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을 뽑고 그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각종 입법 활동들을 하면 행정부가 그걸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 의원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투표를 못 하잖아요. 또 투표도 못하고 의회라고 하는 건 일정한 선거구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위임을 받거나 혹은 상해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투표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뽑아요. 우리 동포가 사는 곳이라면 누구든 우리가 의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실현해 나가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러니까 정부니까 뭔가 독립을 위한 정책을 또 수립해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한 정책이 뭐였을까요? 크게 보면 몇 가지 역할이 있겠죠. 첫 번째는 정부 고유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가 해야 될 건 독립전쟁, 광복운동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돈과 사람을 집결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 실제로 전쟁을 진행해가는 이런 일련의 활동들을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1919년에 또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 그 다음에 국내 동포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 이제 법제화를 하고 이듬해인 1920년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립전쟁의 첫 해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독립전쟁의 원년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전쟁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다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게 된?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인데 네. 1920년에 임시정부가 그것을 선언하긴 했지만 사실 이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혼보관학교 만들어서 독립군 간부도 양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920년 1월 달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국무원 포고 1호로 특히 노령과 그 만주 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전쟁이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선포하게 되는데 크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3.1운동의 교훈인 평화적 방법만으로는 독립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시정부에서 정부 차원으로 반영을 한 이러한 것을 하나 볼 수 있겠고 사실 이게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임시정부가 초기에 만들어져서 주력했던 정책이 외교 정책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근데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특히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민족자결주의에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나 사실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도 세계대전에서 이긴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축제였어요. 일본은 이겼죠. 이겼으니까 우리한테 혜택이 없는 거죠. 네.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열리고 있었지만 우리들은 거기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고 우리 문제는 우리들은 거기에 굉장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파리 강화회의의 열강들은 우리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미국은 다 잘 아시던 것처럼 테프트 카스라 조약이라는 거에 의해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다는 걸 인정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영국이라는 나라는 일본하고 동맹국가였잖아요. 우리가 좀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조계지안에 우리 임시정부가 활동하는 거는 묵인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원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외교적인 방법만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거를 또 이제 1년 동안 또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주 쪽을 주목하게 되고 독립전쟁론으로 이제 박차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쨌거나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네. 민족 자결주의가 식민지인 우리나라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외교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울분만 쌓였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해야겠다. 그럼 뭐 새로운 무기 도입을 하거나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나요? 예, 그렇죠. 그 독립전쟁의 주체가 네. 의병에서 1920년대 독립군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가장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이동을 했던 독립군 세력들이 사실 중국이 상당히 활동하기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이동을 한 거였었어요. 네. 일단은 그 중국은 이제 군벌 통치의 시기를 맞아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와중이었고 거기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정 러시아가 이제 무너졌죠.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그럼 이런 혼란 상황 속에서 당시 만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무기들이 유통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더구나 중국은 아직 일본의 군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독립군들이 안심하고 병영을 꾸리고 또 무기를 사들여서 한때 제국주의들이 갖고 있던 소총과 동일한 무기들로 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건은 다 마련됐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무기 도입에서 가장 큰 장벽은 이 무기들을 이제 사들일 힘인 거죠. 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람은 모였고 장소도 있고 무기도 갖춰졌으니까 이제 이것을 뒷받침할 자금과 이제 우리들의 힘, 그 정도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 되었던 거죠. 독립전쟁을 하려면 지금까지 이제 계속 돈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군 자금만을 모아서 가능한 건지 혹시 아니면 세금을 좀 걷어야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네. 돈돈돈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또 현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라임이 딱딱 맞아요. 국민 개병, 국민 개업, 국민 개납 있습니다. 국민 모두 병사가 되고 국민 모두 일하고 국민 모두 개납, 세금을 낸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납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인구세라고 해서 각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돈을 받고요. 크게 보면 세금, 그 다음에 채권, 독립공채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립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이제 하고요. 그 외에는 의연금, 뭐 혈성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문득 궁금한 게 네.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돈을 어떻게 걷냐, 인구세를 어떻게 걷느냐 하는 문제죠. 바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국내로 특파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군자금 영수증 같은 거를 다 발부해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 임시정부 특파원이다. 군자금 내라. 해서 군자금 주면 그걸 써주고.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거가 이제 그 인두세 형태로 또 인구세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거고 또 하나가 방금 한 교수께서 말씀하신 애국금이라고 그래서 해외 동포사회에서 또 들어오는 돈 이런 게 있죠. 하나 통계 자료로 보면 192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예산이 약 6만 9천 불 정도 됐어요. 이 6만 9천 불 중에서 국내로부터 들어오는 인구세는 4.3%밖에 안 돼요. 그만큼 국내하고 단절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애국금이 약 62%. 미국 동포사회에서 들어왔던. 그러다 보니까 미주 동포사회의 돈줄이 굉장히 중요한 돈줄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국내에서 뭔가 세금을 거두려 할 때는 일본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919년 중반부터 한 22년 정도까지의 국내 독립운동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만주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자금 걷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다 붙잡혀서 목골을 치른 분들이 많죠. 그러게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돈을 모았다. 특파원을 파견하고 자금들을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은행 같은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 은행 만들었어도 좋았겠네요. 그런데 아, 은행은 아니구나. 아니고요. 네. 네. 사실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파원이 그냥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혼선이 없게 작동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통제라고 하는 임시지방 연통제라고 하는 것을 운용을 하고요. 네. 각 지방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연락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교통국, 연통제, 사실 이게 좀 생소한 그런 이름이라서 그런 거에 좀 더 어떤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하던 것인지. 사실 이 교통제, 연통국,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교통국 먼저 살펴보면 단어 이름대로 교류하고 통신하는 곳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와 국내와의 통신을 위해서 이제 조직된 곳인 건데 그 당시 이제 뭘 통하느냐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국내의 정보였어요. 보통 정보라는 것도 이제 일제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또 심지어 국내에서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다. 이 사람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교통국의 역할이었고요. 또 반드시 연통제도 비슷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여기는 정보를 수집하러 다니는 것 자체보다는 우리 그 한반도 안에 각 지방마다 행정 사무실을 뒀어요. 국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기관보다는 도리어 임시정부가 국내에 설치한 행정망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성격이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굳이 요약하자면은 교통국은 정보망 역할에 좀 더 가까웠고, 연통제는 우리 임시정부의 국내 행정망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전쟁을 하려고 수립된 게 임시정부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 정보, 연락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군대, 군사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군사 조직을 조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긴 했었죠. 군사주비단이라는 조직을 국내에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또 임시정부에서 특파된 분들이 몇 개 지역에 의용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권총 갖고 뭐 군자금 모집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국내 조직을 시도했던 그 주비단이나 의용대가 1920년대 중반에 조직이 발각돼가지고 다 해체가 되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조직이라고 하는 걸 실질적으로는 가질 수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하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간부를 양성하자. 그래서 이제 육군 무관학교를 1919년 말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1920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모두 43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마저도 임시정부의 그 재정난 때문에 두 차례 졸업생 배출한 것으로 이 육군무관학교가 문을 닫고 말죠. 문을 네. 닫아요?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에서 썼던 또 새로운 방법이 만주를 주목을 하게 된 거죠. 독립군. 네. 만주 쪽에는 이미 이제 수십 개의 무장투쟁단체, 독립군 부대들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저쪽 서간도 쪽에는 서로군정서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군 정부를 만들려고 했어요. 군 정부 조직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4월 11일 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정부가 저기 만들어졌으니 그래서 협상을 해요. 그래서 상하이에는 임시정부, 즉 행정을 관할하는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 서간도에는 군사를 관할하는 군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행정정부하고 군정부를 분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면 혼란이 올 수 있다. 정부라는 이름을 각자 쓰면. 그래서 서로 군정서로 바꾼 거야. 정부가 아니라 정부가 아니라 정서로. 그래서 서로 군정서라고 되어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북간도 쪽에는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만들어져 있었죠. 이게 모두 뭐 기록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서간도에 한 20여 개 단체, 또 북간도에 한 20여 개 단체,
그래서 한 4, 50개의 무장부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는 이 단체들의 통폐합을 그렇죠. 이제 추진하기도 하고 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 편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복군 총영이라는 그 군사조직은 임시정부 직할부대예요.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임시정부에서 그 최동호라는 분을 그 만주로 특파해가지고 그 만주 지역의 그 무장투쟁 단체들을 조사를 시켰는데 그 최동호의 보고에 의하면 22개 단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이미 한 2,000명의 무장부대가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자체적으로 군사를 가질 수는 없었지만 이미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그러한 대안으로 이제 군사조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군을 보면 육해, 공군, 해병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혹시 그러면 어떤 특징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군대를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대본영이라고 하는 이제 헤드쿼터, 이제 사령부와 그다음에 육군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무관학교도 육군 무관학교였고요. 그렇지만 전쟁을 치러 가려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 기관, 여러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특별한 기관을 이때 임시정부는 만들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추사병? 추사병? 중요하지. 중요하긴 해. 네, 네, 네. 아니 이거 제가 좀 아는데 좀 제가 말씀. 네. 아, 너무 좋아요. 아마 두 조직 정도일 텐데 간호사 양성소랑 아. 비행대가 있었어요. 오, 비행대. 간호사 양성소요? 그거는 사실 병원 쪽인 것 같은데 이게 부상병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칼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그렇죠. 부상병이 생기고 또 이제 그 위생병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당장 우리가 군사조직은 갖지는 않더라도 네. 장차 독립전쟁에 대비해서 좀 위생병을 먼저 좀 키우자.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20년 1월 달에 그때 이제 상하이에서 대한적십자회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원 양성소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화여전 1회 졸업생인 이화숙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 13명을 3개월 과정으로 간호사 양성을 해요. 그래서 장차 독립전쟁이 되고 부상병이 생겼을 때 이제 투입을 하기 위한. 그런데 이 간호사 양성 과정도 결국 재정난 때문에 13명 배출하고 이제 바로 또 문을 닫고 말죠. 전 아까 그 말씀하신 비행대 이야기가 좀 사실 많이 흥미로웠었는데 네. 사실 육지에서 싸울 군사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비행대까지 이게 신경 쓸 겨를이 혹시 있었나요? 사실 이게 비행대 이야기가 제일 아마 특이하게 들리실 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독립전쟁사 중에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가 준비했던 군사력 중에서 아마 가장 반짝이는 순간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행대는 말 그대로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우리의 공군인 셈이죠. 이 공군은 바로 이제 한반도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지금 탄생을 하고 있었어요. 1920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윌로우스 비행학교라는 곳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비행학교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한국인들을 위한 비행학교였어요. 그리고 그 목적도 분명히 단순히 항공 기술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항공 군사력으로 일제를 타격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명백한 공군 학교였던 것이죠. 사실 이걸 창설하게 된 계기는 이 앞에도 사진이 있지만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름 이제 노백린 장군이신데 네. 이분이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있던 기간 동안에 미국에 계셨거든요. 그 당시 유럽에서 공군력이 세계 최초의 군용 항공기들이 유럽 전선에서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적은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목격을 하신 거죠. 공군력의 파괴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노백린 장군께서도 그럼 이 공군력 이용해갖고 혹시 이제 일제 식민 정책 자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항공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었고 또 여기 이 즈음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한인 사회에서도 이런 거라면 우리 얼마든지 돈 대고 도와주겠다는 어떤 그 열기가 모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윌로우스 항공학교가 노백린 장군의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식견과 당시 그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인 사회의 그 열기가 한데 모아져서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학교의 창설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백린 장군이 우리 군의 아버지라고. 예, 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오늘 처음, 네, 이름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또, 예. 봤다고 하세요. 처음 봤다고 하지 마시고. 군대를 아직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노백린 장군에 대해서 방금 전에 그 고 선생님께서 좀 설명이 있으셨지만, 상하이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거기 그 정한사라는 공동묘지에 묻혔다가 1993년에 이제 유해 모셔와서 현충원에 이제 지금 안장하게 계시죠. 지금도 상하이 가면 네. 송경령 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중국의 굉장한 그 국가 유적지인데 거기에 외국인 묘역이 있고 거기에 보면 노백린 장군이 그 묻혔던 그곳의 묘비명은 지금 남아 있어요. 거기 이제 계시다가 이제 모셔온 거죠. 이러한 그 노백린 장군의 어떤 그 무장투쟁의 정신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돼서 그 처음에는 이제 중국 중앙공관학교에 입교해서 중국군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우리 광복군에 입대해가지고 광복군의 아주 주요 간부를 역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노백린의 그 항일 무장투쟁의 정신이 그 아들 그 노태준 장군으로 네. 그 대를 이어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그래서 봤는데 노백린 장군 그 정복, 대한제국의 정복 입기를 정말 즐겨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꿈이 그 정복을 입고 말을 타고 남대문에 입성하는 게 그렇습니다. 꿈이셨다. 예. 그 꿈을 이루시지는 못했죠. 본인은 그 꿈을 이루시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노태준 장군이 광복군에서 OSS 특공훈련을 받아요. 그 OSS 특공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 낙하해서 일제하고 전투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노백린 장군이 지녔던 말을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그 꿈이 아들에 의해서 또 그 계승이 됐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비행기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공군학교를 세우려면은 비행기가 당연히 필수잖아요. 비용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 윌로우스 항공학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뭐 기록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그 당시 비행기를 2대 혹은 3대 정도를 보유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비행기도 또 공짜는 아니잖아요. 네. 이 그렇죠. 비행기가 뭐냐면 여기 사진 보시면은 네 여기 사진 보이실 텐데 여기 이제 그 당시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이제 촬영한 이제 우리 교육받으시는 우리 한국인들 사진인데 뒤에 비행기 보이시죠? 그러네. 경비행기 정도 되는데요. 네, 그 뒤에 비행기가 이제 당시에는 비행기가 이제 복엽기라고 해갖고 날개가 이중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영화에서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비행기들이었죠. 네. 뭐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이 당시에 우리 그 항공학교에서 사용했던 비행기들이 이제 뭐 스탠다드 J1이라고 하는 이제 항공기였는데 이 비행기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 미군이 정찰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아주 괜찮은 비행기였어요. 그 당시 기술로서도 아주 정말 좋은 비행기를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한 것이었는데 역시 가격은 또 뭐 사실 저렴할 리가 없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 비행기를 미국 국내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당시 비용으로 $6,000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거 요즘 시세를 바꾸면 한화로 한 대에 한 8천만 원 정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했네요. 그죠, 우리가 보통 가격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 비행기를 유지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윌로우스 항공학교는 미국인 교관을 고용을 했었어요. 이 비행기를 당장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 참전했던 용사분을 조종사를 고용을 해갖고 교관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행장까지 포함되죠. 비행장이 있으면 활주로도 있어야겠죠. 비행기가 들어갈 경납고도 있어야겠죠. 비용들이 엄청나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름을 기억해야 할 만한 또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분의 성함이 김종림 지사.
이분은 일찍이 샌프란시스코에 이주를 하셨던 농사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농사로 거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셨던 분 중에서 농사를 아주 성공을 하셔서 큰 돈을 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계셨고, 일로스 항공학교 소식을 듣고 그 비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농장 5만 평까지 내줘요. 자기 땅 많으니까 이거 활주로로 쓰라 이거죠. 그분이 땅을 기부를 하셔갖고 이 비행기 학교가, 항공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항공학교 만들어진다는 소식 듣고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가 5만 달러를 모금을 해줘요. 전부 다 이제 돈을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항공학교가 만들어졌었던 거고요. 그 때문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 20명 정도로 시작했던 학교가 이제 21년에는 이제 학생이 70명까지 늘고요. 상당히 규모가 커지죠. 근데 사실 문제는 항공학교가 계속 지속되려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비용들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개인들의 지원만으로는 이 항공학교를 꾸준히 유지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항공학교도 불과 1년밖에 저희가 존재 못했어요. 21년에 폐교가 되는데, 그 이유도 우리 그 김종린 지사께서 바로 그 해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큰 수해를 맞거든요. 홍수를 맞으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그의 농사를 망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의 살림에 많이 어려워지셨던 거예요. 지원을 더 이상 네. 할 수가 없네. 그래서 항공학교가 그런 안타까운 길을 폐교가 되었던 것인데, 네. 다만 이때 그 노백린 장군을 비롯한 그 뜻있는 사람들이 그 항공 기술을 배운 덕분에 여기서 뭐 박희성이나 이용근 이런 분들이 바로 그 해에 임시정부로 건너가서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 장교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1921년이거든요. 세계 최초의 공군은 영국이 만들었는데 1918년에 만들어졌어요. 전 세계의 공군이 가장 만들어지고 있던 그 순간에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정부가 공군을 탄생시켰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과 학교 존재는 1년밖에 안 했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군사적 식견만큼은 전 세계 그 어디에도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탁월했다. 이런 거를 바로 이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이지현 아나운서가 제가 생각해도 역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남대문에 백마 타고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랬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항공국에서 만든 달력이에요. 밀력인데 네, 대한밀력이라고 해서 이제 기원 4253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독립문에 태극기를 걸고 들어오는 독립군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달력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1920년이라고 하는 해가 어떤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목표로 삼고 그런 독립전쟁의 분위기가 구조돼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제 북한도에서 그런 승전보가 들려오게 됩니다. 승전보? 드디어 이기는 거야? 첫 그러면 승리를 드디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좀 후련한 그런 이야기가 드디어 많죠. 사이다를 마실 좀 수가 시원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이제 일본과의 전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첫 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사실 우리가 이 역사 얘기하면서 너무 가슴 아프기만 했거든요. 드디어 좀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당장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죠? 다음 시간에 얘기해 미소가 말씀해 주시네요. 제가 무슨 좀 약간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기대하셔도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아까 그 소개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이화숙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남성분이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신 건지, 이게 활약이 미미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여성 독립운동가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거든요. 당연히 독립전쟁에서도 그 역할을 했겠죠. 그럼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제가 사실 여군 지망생이었거든요. 와. 네, 심지어 장교 지망도 하기도 했고 네, 너무나 맞아요. 기대가 되는데 사실 물리적인 힘으로는 남자에 비할 수 없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기계나 저력만큼은 뒤지지 않는 여성 독립 투사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잘해주실 거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용훈 씨랑 준일 씨 어땠어요? 아, 진짜 제대로 된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립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더 계획적으로 잘 독립운동을 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돼요. 얼른 듣고 싶어요. 저도 오늘 그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고 아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날에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예, 오늘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기대감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자, 우리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독립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뭔가 더 뭉클함도 느껴지고요. 반성도 되고 감사한 마음도 네. 들게 되었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깃발 아래 모인 독립군,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요? 으라차차 독립선진과